네, 새누리당의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전대가 막을 올렸지만 오더 투표, 또 개파 투표 공방 속에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네, 오늘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그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그동안의 과정과 또 향후 전국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새누리당 전당대회 소식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벌써부터 아마 지지자들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판세를 좀 어떻게 좀 분석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2시에 열려서 7시쯤에 이제 투표함이 열리게 되는데 예. 그래서 선거는 투표함 열리기 직전까지 진짜 모르는 경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선거는 이변의 예술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잘 모르는데 근데 일단 판세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 지금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네. 네. 일단 이주리 중에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이주리. 그러니까 이가 이정현, 네. 주는 주호영,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는 이제 이주영. 한성규 후보한테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3강 1중 구도가 아니냐 현재.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추목이 세 사람이 가능성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소위 친박이 지금 조직적으로 막판에 예. 밀기 시작한 이정현 후보. 소위 뭐 오더를 내렸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기류가 좀 바뀌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주영 의원을 칠박이 민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있었는데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이정현 후보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주호영 후보가 어떻든 순차적 단일화, 2차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비박의 단일 후보가 된 주호영 후보. 누가 유리하냐 하는데 하여튼 서로의 약간 장단점들이 있어서 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갈래 시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어쨌든 4명의 후보가 지금 경쟁을 좀 하게 됐지만 처음 시작할 땐 6명의 후보가 지금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전당대회 과정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원래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상강으로 아까 방금 분류하신 그 이정현, 주호영, 이정현 의원에다가 지금 한성교 후보까지 네 분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고 그 앞서서 지금 이제 뛰었던 분이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이 사실 등록을 하기 전에 정병국 의원과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병국 의원까지 5분이 등록을 했고 이 정병국 의원이 이 비박계의 단일화를 위해서 주호영 의원과 이 여론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 순차 이 연설이 진행되고 있는 이 중반에 이 그 여론조사 결과 정병국 의원이 주호영한테 뒤져서 그래서 지금 주호영 의원이 비박계의 단일 후보로 앉아 지금 부상을 한 거고요. 반면에 지금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정현, 이주영 또 지금 한성교 의원은 우리는 단일화는 없다. 단일화는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단일화는 소위 진보좌파의 전매테크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개파 싸움 하지 말고 당을 화합하자는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단일화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리고 친박계의 전체적인 입장은 이 지금 서청원 그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 안 놓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개파 대결로 가서는 당이 크게 그 합에 상당히 그 지금 제외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박계는 인위적인 단일화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계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단일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향을 띠고 있는 한 분 정도는 충분히 된다는 그런 또 자신감이 또 깔려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친박당이 될 것이냐, 친박당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주류가 교체될 것이냐 이게 싸움인데 결국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까봐야 하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박 후보들의 어떤 단일화를 두고 벌써 또 다른 어떤 개파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오늘 결과에도 이게 또 어떠한 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두 개파 모두 이런 약간 집단적인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저희 개파 대립구도의 양개파가 또 다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데 총선 때는 소위 친박 패권을 중심으로 한 공천을 너무 주도했다 해가지고 그 과정에 또 김무성 전 대표가 반발하면서 옥새 갖고 나르샤 이렇게 가지고 한쪽에서 오히려 친박이 먼저 하는 이런 모양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를 이렇게 일으킨 원인이 됐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비박이 먼저 2차 순차적 단일화를 통해서 자기네 개파 결집을 하는 모양새를 했는데
그런 친박은 자기네가 먼저 이런 모양새를 했다가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은 하면서도 이런 비박 단일화랑을 먼저 지켜보면서 막판에 그 특정 후보를 약간 지원하는 물밑에서 지원하는 모양새를 쳤는데 네. 초반에 아마 이정현 후보를 밀었으면 상당한 역풍이 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오더 논란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7일 날 투표가 있었잖아요. 1차적으로. 예. 대부분의 대의원 선거인단이 그때 투표를 했는데 네. 7일 날 전후가 돼서야 이제 오더가 내려갔느냐 안 하는 논란이 나왔어요. 이미 그날 투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예,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둘 다 그래서 하나는 단일화, 하나는 소위 일종의 오더, 네. 둘 다 결국에는 오더를 내린 셈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서로 비판을 받는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친박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욕먹는 거는 좀 피하자 하는 전략을 굉장히 주의 깊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결국에 근데 이제 문제는 표가 깬 뒤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사실 평가가 현실 정치사에서 상당히 달라지는. 결국엔 우리가 이기지 않았냐. 그래서 이 승부에도 이제 책임 논란에 어떤 식으로 평가받냐도 승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이제 투표한 그 사전 투표가 이제 승패가 거의 뭐 결정적이다 하는 오늘 전당대회 당일에는 대의원 현장 투표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게 좀 변수가 될까 그리고 싶어요. 또 지금 그 국민 여론조사가 지금 있죠. 또 어제까지 진행이 이틀 동안 된 됐었거든요. 거죠. 이틀 때 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사전 투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체 포션을 차지하고 보면 엄청나게 큰 이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장 투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장 투표도 지금 현재 사실 그 9천 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오거든요. 오는데 이분들은 또 투표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상당히 지금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네 분의 후보가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장 투표에서 현장 분위기를 누가 잡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상당히 승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시 못할 것이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국민 여론조사도 보통 보면 역대 선거에서 보면 전당대회 같은 경우도 보면 당심에서는 앞섰는데 민심에서 져서 뒤집어 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전당대회는 아니지만 2007년도 한나라당 그 뭡니까 대선 경선에서 이 박근혜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는 앞섰지만 민심에서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김영박 후보한테 뒤지는 바람에 대선 후보 자리를 내준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지금 사전 투표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오늘의 현장 투표의 분위기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됐을지 모르는 민심의 이 그 소재, 이 그 소재의 향방 이것이 결국은 다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투표하면 열 때까지는 정말 예측 불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사전 투표율을 보니까요. 20.7%로 그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낮더라고요. 이런 투표율, 낮은 투표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겠죠. 네, 투표율이 낮으면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조직에서 유리한 사람이 이렇게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조직적으로는 친박이 조금 유리한 거로 돼 있죠. 이제 그런데 이번 투표율을 과연 그래서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게 이번 투표율이 그저께 실제로는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그 서청원, 김무성 전 대표가 붙던 그때 29.7%에 비해서는 한 9%포인트 낮습니다만은 그 바로 그 2012년에 했던 그 전당대회에서는 14%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보다 높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2년 사이에 그 선거인단이 14만 3천 명이 늘었어요. 그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한 사람 숫자는 지난 2년 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의 차이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렇게 낮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지금 아까 민심과 당심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론조사에서 당초 이정현 의원이 좀 앞서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친박이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조직적으로 앞서야 되는데 이정현 의원이 민심에서 당면 앞서가다 근데 이제 단일화가 그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호영 단일화에서 민심에서도 단일화의 효과로 이제 민심에서는 또 비박이 또 지지를 받는 게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지금 누가 우위가 불투명하고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대구 특히 조직적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대구 경북에서 주호영 의원이 유일한 대구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 지지를 많이 받을 거라 하는 이런 또 분석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박심이 작용해서 대구 경북의 표가 오히려 이정현 후보로 갈 수 있다라는 해서 실제로 지금 당심과 민심 그리고 조직과 여론 이런 데서도 진짜 둘 다 이게 지금 막상 막하의 대결이어서 지금 깨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사드 배치 그 관련해가지고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 이렇게 모였을 때도 분명히 그때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박심이냐 아니면 이주영 주호영 후보의 어떤
TK 지역 후보로서의 어떤 힘일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사전 투표율을 보면 TK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고 다른 데보다 한 10% 정도 높다고 높더라고요. 꽤 네. 높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그 만약에 수치만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박심이 많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한 분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그 지난번 그 TK 의원들과의 초선들과 사드 문제 때문에 이제 만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TK 민심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래도 이 국가 안보나 그런 여러 가지 뭡니까 이런 걸 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심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실 그 여러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지난 총선에서 졌다. 왜 네, 졌느냐. 네. 이것이 개파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함몰됐기 때문에 개파 대결이 심화됐기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이 있던 식으로는 한골 탈퇴해야 된다. 예. 그러한 부분들의 여론이 대구 경북의 민심이라고 외면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드가 어디에 배치됐습니까? 성주에 배치가 됨으로써 성주 국민을 비롯한 TK 민심이 사드 때문에 상당히 또 흔들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TK의 그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박심이다 아니면 주호영 후보 쪽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 저울의 균형추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지는 않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결국 깨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번 전당대회의 어떤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이번에 네. 이제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대표의 권한이 예전보다 좀 커진다는 점도 좀 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당주를 바꿔서 단일성 집단 지도체가 됐기 때문에 예, 예.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지난 총선 때 이 공천 문제를 놓고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대표한테 일단 힘을 좀 몰아주고 대표가 책임을 또 지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자. 그래서 네네. 이제 단일성 집단 지도체가 됐는데 네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번에 당 대표 경선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번에 대표로 뽑히는 사람은 앞으로 내년 대선 과정에 이제 내년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소위 길목 아닙니까? 예, 정당에서. 그래서 대선에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그러한 관리자, 예. 심판 역할을 하고 되고 또한 동시에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킹메이커 그리고 러닝메이커 역할을 같이 하게 된다 이거죠. 당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박이나 비박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내년에 대권 후보를 대고 나중에 본선에서 되든 안 되든 그건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야 당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음 또 공천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다음 총선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자기네가 돼야겠다. 이번 개파에서.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 당내 주자 중심으로 대선 후보가 나오느냐. 당에 소위 말해서 꽃가마 태워서 외부 인사. 반기문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라든가 외부 인사를 영입해 오느냐. 예, 이런 예,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친박 비박이 지금 현재 심혈을 쏟으면서 경쟁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말씀하시면 네. 전당대회가 이제 중요한 네. 게 다음 대권을 준비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렇죠. 좀 전망을 좀 하세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친박계 후보 중에서 이정현 의원이 될 것이냐, 예. 또 아니면 이주영 의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비박계의 주호영 의원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네. 아마 지금 현재 이 내년 대선 경선 구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맞물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예. 친박계 의원 중에서도 만약 이정현 의원이 됐을 경우는 저는 뭐 이정현 의원은 뭐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정현 의원이 만약에 이번에 당 대표가 된다면 보수 정당의 호남 대표라는 그런 상징성이 엄청나게 큽니다만은 네.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대선 경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비박계는 벌써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예, 예. 대표적으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정현 후보가 되면 나를 엄청 밀어붙일 것이다. 네. 벌써 경계심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 이정현 의원이 뭔가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공정성에 하자가 있는 식으로 보일 경우는 저는 사실은 그 비박계 그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조금 더 정치적 상상력을 크게 발휘하면 예. 당의 이 그 그룹을 당의 그
그 뭡니까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네네. 제3지대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의원이 된다면 상당히 공정성 문제에 아주 심리를 기울여야 되겠죠. 네네. 상대적으로 이주영 의원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그 이 양계파로부터 조금 중립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선 관리는 조금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네네. 생각인데 만약에 상대적 그러니까 비박계의 주호영 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또 거꾸로 반대가 친박계에서 상당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어제 당장 주호영 의원이 누굴 만났습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났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영 의원이 뭐 하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정현 의원도 지금 상당한 실망감을 표했거든요. 대선 주자라는 분이 왜 특정 후보에 손을 드느냐? 예, 벌써부터 예. 상당히 이렇게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물론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어제 또 김무성 대표는 주호영 의원을 또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공개 지지를 결국 보면 그 주호영 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또 공정식 시비에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일 때 과연 그렇다고 하면 친박계가 잡았을 때처럼 비박계가 가면 당을 깨고 나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저는 그런 경우에는 아마 대통령이 차기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를 접으면서 당직을 정리할 가능성도 역대 우리 옛날 대통령이 예. 보였던 그런 행보로 갈 가능성도 크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되든 간에 경선 관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이거는 진짜 당 대표로서 새겨야 될 첫 번째 이 목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면 이번에 그러니까 대표 경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거는 그 당 대표를 누구 찍느냐는 표를 행사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 당내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찍는 효과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가 됐다 그랬는데 단일성 집단 지도가 되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투표 방식이 1인 1표를 행사해요. 그전에는 최고위원 중에 1위 득표를 할 때는 1인 2표를 행사했는데 예. 그래서 한 표를 딱 행사하지만 사실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오히려 이번에 의미는 네. 당대표를 누구 찍느냐. 과연 그 이정현 후보냐, 주호영 후보냐, 그다음에 이주영 후보냐 뭐 이런 그런 측면도 있지만 네. 결국엔 당 대선 후보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김무성 전 대표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냐 아니면 유승민 의원이냐 이런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 이정현 후보라든가 이렇게 만약에 당 대표가 될 경우에는 결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 그런 주장이 속도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당내 연대 구도가 되냐면 지역적으로 막 굳이 말하자면 호남 당 대표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예. 호남 당 대표 그리고 충청 대선 후보 그 다음에 원래 친박의 기반 지역인 TK 이런 중심의 연대 구도가 형성될 다 수 있는 거고 뭉치겠군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예. 김무성 전 대표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들은 현재 이제 연대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저기 주호영 후보가. 근데 재밌는 거는 유승민 후보가 요 국면에서 좀 뒤로 빠져 있다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대척점에 각을 세운 게 이제 유승민 의원인데 유승민 의원은 요즘은 사드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장을 지지하면서 요 예. 경선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좀 빠져 있는. 네. 그런데 이제 김무성 전 대표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한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주호영 그 의원 자체가 이제 TK 출신이니까 TK 출신과 김무성 전 대표 PK에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수도권 서울을 영장한 수도권에 영향력이 있고 그러한 연대 구도가 또 맞붙는 경선에서 예.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반쪽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번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난번 그 총선 참패의 원인이었던 계파 갈등을 극복하자는 거였지만 결국 예. 뭐 오던 논란이 나왔다시피 지금 이제 각 계파가 지금 사생결단으로 붙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당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차기 장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뺏긴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네.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지금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제가 아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그렇죠. 그 뭡니까 이 경계들 경계들 부분들이 부분 이야기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지금 이 당대표 선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이 네. 다 한꺼번에 봉합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누리당 구성원들 모두가 다 나름대로 상당히 긴장하면서 네. 어떻게 지금 이제 같은 그 당의 한 그 정치적 길을 가는 동지로서의 그런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네. 그 부분은 뭐 당대표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총선 이후에요. 예. 혁신 비대위가 만들어졌을 때 이 문제를 싹 봉합을 했다면 더없이 좋은 멋진 전당대회가 됐을 텐데 예.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이제 혁신 비대위도 마무리하게 되는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근데 혁신 비대위는 그야말로 이러한 혁신과 이런 그 과제는 제대로 수행을 충분히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할 일은 결국엔 혁신 작업을 하는 거와 전당대회 준비를 통해서 화합을 이뤄내는 게 쭉 두 가지 과제였는데 예.
근데 혁신은 충분치 못했고 일종의 그다음에 이제 화합을 이루는 것도 충분히 못해서 전당대회 소위 준비하는 그 역할에 한정돼 있지 않았느냐 결국에. 그래서 결국에는 과도 체제의 역할, 어떻게 보면 뭐 땜질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그 2달 동안 또 사실은 실권을 갖지 못하는데 소위 혁신과 화합이라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굉장히 있어요. 예. 이 과제를 어떤 큰 싸움을 끌지 않고 게임을 친박과 비박이 새로운 대표를 만들도록 깨부를 공정하게 관리해온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그걸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새로운 지도부는 결국에 과제가 새누리당을 내년 대선에 소위 정권을 그렇죠. 재창출하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게는 혁신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이 계파 갈등이 가장 중요한 여기에 숙제니까 그걸 해결해가는 이런 게 과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 계파 간의 대립과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많다 이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념과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념이라든가 노선, 정치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별로 갈등이 없는데 네. 원래 정당은 계파 대립이 그런 걸 놓고 다 경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고 자리라든가 소위 공천권이라든가 그렇죠. 권력 예. 이거를 놓고 계속 싸우는데 일단은 새로운 당대표가 구성되면 과연 당대표가 정당하게 뽑혔냐 하는 논쟁을 좀 벌일 거예요. 아마 네. 오더가 이것도 개파가 또 이런 거 하면서 당직 개편 과정에 논란을 벌이게 될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내년 대선 후보를 이제 새로 준비해가는 레이스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룰을 정해야 되거든요. 룰을 정하고 시기를 언제 경선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유불리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데서 계속 맞붙으면서 계속 앞으로의 갈등과 대립의 소지는 계속 남아있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될 거로 보입니다. 외부 평가, 외부 비대위원들도 들어와서 안 그래도 새누리당이 참 무기력하고 안일하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해요. 차 교수님의 평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원래 뭐 이분들이 사실 영입돼서 이 혁신위원회를 만들 때 뭐 모두의 그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 무엇보다도 정치 구단이 와도 이 판을 정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치 초보들이 오셔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기간도 길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권한도 아주 제한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분들이 무난하게 관리하는 것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하셨다. 더 이상의 뭐 정치적인 이 뭐 평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씁쓸하군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도 크지 않다는 말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오늘 전당대회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7일에 열리게 되거든요. 일단 송영길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당초에는 유력한 당권을 잡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었으니까 굉장히 의외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추미애 후보하고 같이 1, 2등 선두 다툼을 벌였던 게 좀 굉장히 이변이었는데 여기에는 본인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전략적 배제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위 거기에 이제 선거의 인단은 아주 많지가 않고 딱 365일로 따져서 이가 두 명이 모자란 363명이에요. 363명인데 투표는 100명이 적은 263명이 했는데 굉장히 전략적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략적 배제를 저는 당했다고 보는데 거기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다시 문재인 당, 도로 문재인 당 이미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닫힌문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이정걸 후보도 이제 넣어야 돼, 전략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좋다는 이런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86그룹, 지금은 386그룹, 지금은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58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86그룹이 이제 원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당권도 다 86한테 다 줬다고 했다가 경우는 이 86그룹이 너무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 형성 과정에서 다른 소리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뭐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후보가 있고요. 사실은 송영길 후보 같이 있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순서가 좀 보이는 듯 했는데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빠지고 나니까 더 예측을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전대를 보는 제 나름도 관점은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주류 교체가 과연 진짜 가능할 것인가. 지금 현재 보면 뭐 누가 봐도 이 문재인 친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주류 세력이 바뀌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 뭐 예선 결과도 보다시피 상당히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주류라고 되는 분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추미애, 김상곤 의원이 주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비주류는 이종걸 의원 한 분이기 때문에 2대1의 구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또 상당히 뭐 이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관측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류 교체가 될 거냐. 두 번째는 뭐냐면 여의도 정치와
이 혁신 정치의 대결이다. 네. 여의도 정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추미애 이종걸 의원은 이 지금 그 두 분 다 오선 의원 아닙니까? 네네. 오선 의원으로서 상당히 여의도 정치에 익숙한 정치 무비에 익숙한 분이라고 한다면 네네. 김상곤 후보는 경기도 교육관만 했지 정치는 사실은 문외한이죠. 예. 그리고 혁신위원회를 맡아서 나름대로 지난해 나름대로 당의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참 이상적인 쪽에 좀 치우치고 있다면 그렇죠. 기존의 여의도의 문법에 통한 분들은 현실적인 그게 좀 치우치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세력의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예. 세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대세론이냐 아니면 외연 확장론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미애 김상곤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세론이 강화될 가능성이 공산이 크지만 네. 이종걸 의원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중도 외연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 이 세 예. 가지 관점에서 이 전당대회를 바라보면 예. 상당히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우리 차 의원님은 뭐냐면은 세 사람 누가 될지 이제 모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주류 두 사람 중에 될 수도 있고 소위 주류의 교체도 있을 수도 있다고 예, 하는 예. 그런 가능성을 봤는데 네. 저도 뭐 세 갈래 가능성이 사실 다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류가 표가 두 군데로 나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주류 쪽에서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대선은 안 더불어민주당은 그 친문 넓게 말한 범친문의 세력이 저는 60~70%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두 사람 중에 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고 보는데 좀 예. 근데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변수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 문재인 세력들의 결집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게 네. 결국에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주로 네.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그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 비주류가 좀 다양한 세력이 있어요. 네. 그게 손학규 지지자도 있고 김부겸 지지자도 있고 심지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현재 친문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도 안희정 지사 그 서울 그러니까 저기 박원순 시장 이런 여러 가지 지지자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심지어 예. 김종인 대표도 비주류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단합을 실제로 할게 되면 비주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결국엔 그럼 친문재인 표의 향배가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그 친문재인들의 표심은 어떤 거로 결정이 되느냐 두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하나는 결국 문재인 대세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문재인 대세론을 염두에 뒀을 때 누가 보완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느냐. 보완제 역할은 뭐냐 하면 그거는 지역적으로 보완을 될 수도 있고 네. 지역적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영남이기 때문에 부산 경남이기 때문에 호남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럴 경우는 또 이게 문재인 전 대표가 원외니까 오히려 원내외 원외 둘 다 원외가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도 원외 그런 측면에서 원내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추미애 김상곤 후보가 다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예. 노선상으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보완제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걸림돌 역할을 할 수 있고 너무 자기 목소리가 강한 사람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좀 거부 반응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들을 잘 고려해서 결국에는 네. 추미애 의원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중에 친문들은 택하지 않게 되냐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예. 자, 그런데요, 지금 추미애 의원과 김상곤 의원의 강경 발언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표심을 좀 공략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결국 이 지금 전당대회라는 것은 결국 집토끼를 누가 잡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예. 물론 뭐 민심을 살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민심에 호응하시는 분들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적인 세력들이 아무래도 지금 그 여론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신 분들은 어느 당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의 정체성에 예. 맞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예. 보니까 말이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그리고 또 지금 지금 강경하다는 것 중에 하나의 잣대 중에 하나가 이번에 지금 사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6분이 어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만 네. 이 부분을 둘러싸고 지금 이제 이 여당을 넘어서 지금 청와대까지 상당히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 후보 입장에서는 보면 네. 자당의 의원들을 나름대로 보호하고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예. 하나는 지금 현재 뭐냐면 사실은 이 전략적 모성을 띠고 있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예, 더불어민주당이. 예. 그러나 지금 이제 당 밑에 흐르는 전체적인 기류는 사드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 네.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강경하기 때문에 그 당의 여론을 못 잃는
그러면 그 표를 장악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근데 문제는 예. 이렇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후보들이 뱉어놓은 여러 가지 이 강성 발언들이 결국은 문제는 당 대표가 됐을 때 그렇죠. 본인이 운신의 폭을 좁히는 그런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새 당권 후보 모두 사드 배치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이종걸 후보도 비주류 그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결국에는 이 당 대표가 새로 들어서면 지금 김종인 대표 때 인위적으로 좀 당론을 채택 못하게 해서 소위 전략적 모호성 신중론을 이렇게 견지하고 있는데 예. 그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거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선거 기간에 이제 소위 좌클릭 강경 노선을 걸었지만 선거 후에는 이제 좀 부드러워지긴 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네. 이거는 아마 이제 그렇게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가 대표에서 물론 조만간 입장을 밝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드 당론에 대해서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당론 채택하는 거 굉장히 반대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모처럼 이 노선과 이념을 둘러싼 그 소위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권 주자들이요 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 조기 선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렇게 되면은 평소보다는 약 3개월 정도 빠르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면 아마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래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는 아까 여러 가지 룰과 마찬가지로 이걸 언제 정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달라져요. 네. 그래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좀 당기면 조기 대선 후보 선출로 가면 현재 앞서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아무래도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가서 다른 변수가 별로 형성되기 전에 예. 그냥 대선으로 밀고 가서 딱 테이프를 미리 끊어버리는 후발 주자들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겠고요. 불리할 수밖에 네.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광역단체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지금 사실은 지금 이 당내 경쟁자 중에 손학규 전 대표 빼버리고 그다음 김부겸은 빼버리면 지금 대부분 광역단체장이거든요. 네. 안철수 전 대표는 다른 당에 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보통 과거에도 보면 이 봄에 선출하는 경우 과거에 그러니까 보통 3, 4, 5월에 이 선출하는 조기 선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늦게 해서 7, 8, 9월에 선출하는 게 두 갈래가 있었어요. 그동안 역대 대선 후보 경선을 보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상당히 핫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죠. 사실은 그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당헌 당규에 가면 180일 이전에 지금 대통령 선거의 180일 이전에 후보를 선출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건 아마 2012년도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9월경에 그때 문재인 그 대표가 그 전 대표가 그때 후보가 됐는데 문제는 그 치열한 경선을 벌이고 나서 선거까지 3개월 남은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벌어졌던 갈등들을 치유하고 봉합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네. 사실 그때 뭐 지난 2012년 더불어민주당, 당시는 그때 민주당이 통합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경선 과정의 후유증이 치유되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이제 사실 빨리 좀 조기에 뽑자는 식으로 하면 당헌 당규가 만들어지는데 네. 문제는 또 2002년도 경우를 한번 보세요. 2002년도 경우에 노무현 당시 후보가 1월달, 2월달 순회 경선을 통해서 2월달에 당 후보가 됐거든요. 바람이 세게 불었었죠. 바람 세게 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노풍이 중간에 완전히 꺼져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후보 교체로 나오고 결국은 정몽준 국민통합 20일 대표하고 단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과정이니까 상당히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대선까지 10달 정도가 남으니까 너무 빨리 그또 너무 빨리 뽑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타협점을 찾은 게 아마 6개월 정도로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여기가 나름 장단점을 나름 취합을 해서 한 건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또 6개월 전에 뽑는다고 해서 또 그게 또 여러 가지 또 장점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또 생각지 못한 단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노무현 후보 2002년에 할 때는 이제 3월에 사실상 공식 확정은 4월에 됐습니다만 3월에 예. 사실상 승부를 갈랐어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 지방선거라는 데서 참패를 그 당시 그때 민주당이 하면서 예. 상당한 흔들림을 받았는데 일단 내년에는 그런 중간에 다른 선거가 없으니까 그 변수는 좀 적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상황까지 여당 야당 함께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